안녕하세요. 저는 뻔뻔하게 공평을 외치는 한 사람을 시원하게 밟아준 30대 프리랜서입니다. 요즘 세상에 차별은 큰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은 다 똑같다 해도 환경이나 능력은 서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전 나름 배려하고 생각해줘서 했던 행동이었는데 은혜도 모르고 날뛰는 한 사람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 냉정한 현실을 알려줬는데요. 주변엔 창피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던 그때 일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 외곽지에서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제법 식당이 잘 되긴 했지만 사실 벌이가 넉넉한 편은 아니셨거든요. 그때는 그저 평범한 집안이었죠. 삼남 일녀 장남이었던 아빤 다른 형제들에 비해 잘 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들 사업을 하거나 잘 나가는 셀러리맨들이라 넉넉한 형편에서 살았거든요. 대신 모두 다른 타지에 살고 있어 아빠, 엄만 평생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할아버지를 살뜰하게 챙기셨어요. 어릴 적엔 항상 할아버지 식사 먼저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저희 밥을 챙겨주시고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몸이 편찮으시다 싶으시면 엄마, 아빠는 식당도 쉬시고선 할아버지 병원에 같이 동행하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진 제가 초등학생 때 치매에 걸리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턴 정말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시다 보니 항상 옆에 누군가가 간병을 해줘야 했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자 아빠의 다른 형제들은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좋다며 얘기를 하러 오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 아빠는 극구 반대를 하셨답니다. 아버님 저희가 끝까지 모실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아버님 그렇게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요. 살 날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가족들 곁 떠나서 홀로 쓸쓸하게 그렇게 눈 감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형수님 일도 하셔야 되고 힘드시잖아요. 저희 괜찮으니까 아버지 요양원으로 모셔요. 형도 형수님도 할 만큼 했어요. 아니다. 우리 둘이 많이 생각해보고 얘기도 해봤는데 도저히 아버지 요양원으로 못 보내겠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가시기 전까지 자주 집에 와서 아버지 뵙고 가. 결국 아빠의 다른 형제분들은 아빠 엄마를 설득하지 못하셨고 할아버진 정말 끝까지 저희 집에서 한평생을 보내시다가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서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 크게 오열을 하셨어요. 동네 가라면 서러울 효부효자였지만 엄마 아빠는 못해드린 게 더 많다며 아쉬워하고 슬퍼하셨죠.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면서 저 역시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를 해야 하는 거구나 많이 느꼈었죠. 그리고 엄마 아빠 이런 희생은 다른 아빠 형제들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에게 재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아빠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다 양보해 주셨거든요. 엄마 아빠는 재산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며 모두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하셨지만 아빠의 다른 형제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고 부모님께 다 양보를 하셨답니다. 사실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굉장히 놀랍고 대단한 일이라는 걸 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인 땅을 받게 됐지만 사실 저희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께 복을 주시려고 했는지 그 이후부턴 부모님 식당도 잘 되고 확장도 하면서 저희 생활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일을 겪으며 부모님은 오히려 주변에 많이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움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늘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도아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겉으로 보기엔 다르게 보이지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야. 엄마랑 아빠는 그저 운이 좋아서 남들보다 조금 더 벌고 잘 살 수 있었던 거야. 누가 잘나고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한텐 그저 운이 잘 들어왔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도와너도 엄마 아빠 말 잘 새겨들어야 한다. 누가 잘나고 못났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부모님의 말을 늘 저와 여동생은 마음에 새겨놓으며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미술 쪽에 관심이 많아 관련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여동생은 공부를 제법 잘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전 졸업 후 디자인 쪽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사실 평생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직장 때문에 홀로 나와 생활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많이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곤 했습니다. 그때 아는 지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인의 친구였던 그 사람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중견기업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좀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날이 지인 생일이라서 제가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온 거였습니다. 저나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안면이 없어 쭈뼛댔었고, 그러다 보니 서로 얘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참 사람이 순박하고 털털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날을 시작으로 저흰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매력을 서서히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항상 성실하고 거기다가 취향도 확실한 이 남자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렇게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연애를 할 때도 주도적이었습니다. 늘 데이트 코스는 남자친구 주도였어요. 전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는데 저에 비해 강단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듬직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 생활이 외롭고 쓸쓸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땐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무슨 고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30대 초반 나이에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집안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가난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는 평생 현장 일을 하셨고,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하시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여동생을 키우셨답니다. 그렇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 남자친구 집안에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나 남자친구도 사회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편은 아니었기에 신혼집이나 결혼 준비는 대출을 좀 받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서로 마음을 먹고서 양가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 갔을 땐 사실 좀 많이 놀랐어요. 예비시댁의 집이 오래된 빌라였는데 진짜 딱 봐도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나름 제가 처음 인사를 간다고 해서 그랬는지 예비시댁에선 신경 써서 음식도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겠다는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고맙다고 예비 시모가 얘기를 하셨답니다. 우리 영안이랑 결혼한다고 해줘서 참 고마워. 우린 배운 게 모자라 평생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영안이 그래도 똑똑하고 야무져서 잘 살 거야. 소갈이 할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나저나 우리가 형편이 넉넉치 않아 도움이 못 돼줘서 어쩌나 몰라. 결혼 준비는 괜찮겠어? 그럼요, 어머님. 결혼 준비 저희가 잘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참 우리가 무슨 복인지. 남들은 아들 결혼한다고 하면 집 한 채 떡하니 해준다던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정말 미안하네. 대신 이거 내가 시집 올 때 받은 금가락지인데 남은 게 이것뿐이야. 그래도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이거 선물로 주려고 했었거든. 이거라도 받아줘. 어머님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귀한 걸 텐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전 괜찮습니다. 아니야, 너도. 우리가 뭐 해줄 것도 없고 이거라도 줘야지. 우린 걱정하지 말고 그저 니들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따뜻하게 제 손을 잡으며 얘기하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사실 가난짐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부께서도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뵐 때마다 늘 따뜻하게 저에게 웃어주셨고 예비 신우도 새언니 새언니 하면서 절 많이 따랐어요. 결혼 전부터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시니 진짜 가족이 되면 더 편해지고 친해지겠다는 생각을 그땐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고 나서 저희 집에도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처음엔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조금 반대를 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좀 이르기도 하고 천천히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니 부모님도 결국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예비 남편과 인사를 하러 갔더니 아빠가 뜻밖의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래, 결혼 준비는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어? 양가 도마 안 받고 니들끼리 결혼 준비하기로 했다며.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서울권에서 신혼집 마련하려면 부담도 클 텐데 어떻게 하려고?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제가 이직하게 되면서 경기도권으로 신혼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로 대출받고 그러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아무리 이율이 좋다고 해도 매달 나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텐데. 그러지 말고 신혼집은 우리가 해주는 게 어떤가? 네? 저희 신혼집을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사실 저희 집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받게 되면 저희 집에서도 똑같이 해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사실 없거든요. 자네 집안 사정은 나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네. 그래서 둘이 힘 합쳐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나.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는 게 어디 쉬운 것도 아니고 우리도 다 생각을 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걸세. 다른 것보다 난 우리 딸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 부담 갖지 말고 자네 집안에서 도움 못 받아도 상관없으니 신혼집은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게나. 그렇게 아빠가 얘기를 하자 예비 남편은 정말 울컥한 목소리로 감사하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알아보면서 막막할 때가 많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도아한테 더 잘하겠습니다. 결혼하면 정말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생각으로 평생 잘 사면 되는 걸세. 저와 예비 남편은 부모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돈 한 푼이 아쉬웠던 그 순간에 진짜 한 쪽이 빛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지방에 4억 정도 하는 신혼집을 마련하고서 저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신혼생활이 좋았어요. 매일같이 데이트를 하고서 헤어질 필요 없이 늘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저한테 이런저런 일로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일하는 며느리라며 절 더 배려해 주셨죠. 다만 좀 심호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서 첫 명절에 전 시모와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저한테 장 보며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절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시모의 행동을 보고서 전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어느 채소 가게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시모가 툴툴대면서 사장님께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시금치 이건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반찬도 못 해먹겠네. 아니 누가 이런 걸 장에다 내다 팔어? 이거 얼마예요? 이런 건 그냥 떠리로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유 안 사실 거면 그냥 가세요. 오늘 아침에 싱싱한 거 받아서 파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가세요. 예? 아침에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싱싱하지 않은데 사장님 너무하신다. 여기서 그렇게 장사하면 안 돼요. 나 이거 호박 좀 살 거니까 이건 그냥 덤으로 줘요. 다른 데 사세요. 저희는 안 팝니다. 마음에도 안 드시는 걸 왜 사시려고요? 아유, 안 팔 테니까 다른 데서 사세요. 아니, 고객이 산다고 하면 팔아야지. 지금 그게 무슨 배짱 장사야? 산다니까 그러네. 지금 사람 차별해요? 사람 구분해서 받아요? 누구한텐 팔고 누구한테는 안 팔고 그러는 거예요? 참. 여기 사장님 참 이상하시네.
그러면서 시장이 다 떠나가라 시모가 소리를 치는데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전 얼굴이 순간적으로 빨갛게 변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끝까지 소리를 치면서 사장이 잘못했네 만회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가게 사장님이 드릴 테니까 제발 가라며 얘기를 하고선 시모 손에 호박과 그 시금치를 쥐어주시고 등을 떠미셨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시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도아야, 우리 땡 잡았다, 땡 잡았어. 시장에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싸게 재료들 살 수 있어. 내가 아주 너한테 좋은 방법 알려주는 거다. 너 다른 곳에선 이런 거 배우지도 못해, 얘. 우리 집에 시집 오니까 이런 거 배우는 거지.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시모를 보고 진짜 처음엔 너무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건을 남편에게 슬쩍 꺼내게 됐는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엄마가 워낙 어렵게 사셔서 그래. 식당에서 일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이 겪으시잖아. 재료값도 아끼셔야 되고 처갓집에서도 식당 하시니까 이런 일 종종 있지 않았어? 그래? 그래도 어머님 그러시니까 내가 좀 놀랐어. 에이, 장모님도 아마 시장 가시면 그러실걸? 당신이 장모님 쫓아서 시장에 한번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분명 저러실 거야. 우리 엄마도 살다 보니까 성격이 저렇게 되신 거지. 원래는 착하고 마음이 얼마나 여리신데. 그땐 솔직히 워낙 힘들고 거칠게 사시다 보니 성격이 그렇게 변하신가 보구나 생각만 했습니다. 시모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나쁘게 행동하는 걸 보고 나니 그동안 좋았던 시모의 모습도 좀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과의 갈등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 하던 와중에 결혼 2년 차에 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전 임신을 하게 되면서 직장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서울권 외곽지에 직장을 다니고 있긴 했지만 경기도권에서 출퇴근을 하기엔 너무 멀어 그만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외벌이가 되고 나니 남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생활비 한 푼 한 푼에 굉장히 인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늘 월말마다 가계부를 같이 점검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돈 쓴 내역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면 남편은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여보, 이날은 뭐야? 현금을 왜 뽑았었어? 당신 카드 있잖아. 카드 쓰면 되는데 갑자기 현금은 왜 뽑아 쓴 거야? 뭔데? 아, 그게 이날 뭐였더라? 잠깐만. 내가 핸드폰에 적어놨는데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 뭐? 생각이 안 나? 여보, 아무리 그래도 돈 쓴 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생각이 안 나? 뭔데? 아이, 핸드폰에 안 적어놨으면 어쩔 뻔했어. 얼른 봐봐. 대체 뭐냐고. 아, 이거. 그거잖아. 어머님 그때 만나가지고 현금이 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때 내가 드린 거잖아. 아니, 근데 당신도 이날 같이 있었으면서 왜 나만 기억을 해야 돼? 당신도 옆에서 같이 봤잖아. 아니, 난 당신 통장에서 나간 돈이니까 그러지. 그래, 알았으면 됐어. 그땐 그저 외버리니까 사람이 좀 돈에 민감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혼자서 밖에서 가장으로서 돈 벌어온다는 게 부담일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태어날 아기도 있으니 속으로 이런저런 걱정이 많겠다 싶어 저도 어떻게든 절약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지나 전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턴 남편과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해야 하니 늘 아이를 돌보는 건 제 몫이었죠. 물론 출근했을 때야 제가 볼 수 있겠지만 퇴근하고 나선 그래도 아이를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퇴근 후엔 힘들다며 아이를 한번 안아주지도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 지인들은 당시 대부분 결혼을 하지 않아 그랬는지 자꾸만 지인들과 술자리 약속을 잡고서 나가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애랑 하루 종일 씨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남편은 그런 절 보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점점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전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체력도 떨어지고 자꾸만 몸이 안 좋아져 결국 친정엄마를 부르게 되었답니다. 친정엄마가 한 일주일 계시면서 전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빨래부터 청소까지 다 신경 써주시고 거기다 아이도 봐주시니 제가 쉴 시간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란 놈은 친정엄마가 오고 나니까 더 밖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 있죠? 하루는 그것 때문에 엄청 크게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장모님 오시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알아? 당신이 엄마니까 하나도 안 불편하겠지만 난 불편하다고. 집에 와서 푹 쉬고 싶은데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데 내가 집에 오고 싶겠냐고. 뭐? 그럼 당신이 좀 아이 돌보는 거 도와주면 되잖아. 저녁은 저녁대로 제대로 차리라고 하면서 저 어린아이를 내가 어떻게 돌보면서 저녁밥에 어떻게 챙기라는 건데? 당신이 그럼 퇴근해서 와가지고 아이 좀 봐줘. 내가 어떻게 애를 봐. 안 그래도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장모님한테 저렇게 부탁하는 것도 눈치 보여. 우리 외벌이에 감사하단 보답도 못 해드리는데. 당신이야 마음이 편하겠지 뭐. 근데 난 그게 아니라고. 사실 우리 엄마가 도와주러 오시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우리 엄마 오시면 어때? 아이 솔직히 장모님께서 오셔서 애 용품이며 뭐며 돈 쓰시는 것도 신경 쓰이고 엄마가 그것 때문에 더 오시고 싶으시대. 괜히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어머님이? 여보, 나 몸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어머님 오셔서 아이도 계속 봐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 괜찮아. 엄마한테 내가 다 얘기했어. 당신은 그냥 장모님 계셨을 때처럼 그대로 하면 돼. 엄마가 다 해주실 거야. 당신도 자꾸 장모님 힘드신데 부탁하는 거 신경 쓰이잖아. 식당도 여태 문 닫고 계시고 장인어른도 혼자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장모님 보내드리고 우리 엄마 오시라고 하자. 그렇게 저희 친정엄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모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전 시모가 오는 게 마냥 편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 몸도 별로 좋지 않고 여태껏 봐왔던 시모는 저에게도 잘해주셨으니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친정엄만 집안 살림도 싹 다 해주시고 아이 돌볼 땐 무엇보다 제 의견을 제일 먼저 물어보셨는데 시모는 아예 정반대였거든요. 아이 돌보는 건 시모 마음대로 하면서 집안 살림도 하나도 해주시지 않으셨고요. 사실 살림은 제가 해도 되는 거니 상관이 없었지만 문제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3개월도 되지 않은 그 어린애한테 자꾸만 시모가 밥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시모가 몰래 몰래 자꾸 아이 입안에 밥풀을 넣어두는 걸 보고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전 순간 확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아니,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얘한테 밥을 먹이시면 어떻게 해요? 어? 아, 아니, 난 그냥 애가 하도 입을 오물락오물락거리길래 밥 먹고 싶은가 해서. 아, 아직 이유식도 안 먹는 애한테 밥을 먹이시면 어떻게 해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네? 저번에도 제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예. 이거 먹는다고 애가 뭐 어디 가니? 나중에 어차피 다 먹게 될 거 미리 좀 먹는다고 뭐 탈라니? 예전엔 다 이러고서 키웠어 얘. 하여간 요즘 애들 유난이라고 하더니만 너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네? 어머님, 예전엔 그렇게 키웠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도 좀 들어주세요. 네가 애를 언제 키워봤다고 네 말을 들어. 난 애 둘이나 다 키워봤다. 네 말보다 내 말이 더 맞는 거 아니니? 허이구야. 예전에 난 시애미한테 이렇게 빠락빠락 말도 못했는데 넌 어쩜 그렇게 눈 똑바로 뜨고 시애미한테 대드니? 됐다. 그렇게 잘난 네가 해 보거라. 난 그럼 가보마.
결국 시모는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너무나 황당했어요. 솔직히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가요? 아무리 예전엔 그렇게 키웠다고 하지만 어떻게 엄마인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제 말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모가 도대체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도대체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눈 세모나게 떠선 빠락빠락 대드는데 무서우셨다고 하시더라.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저러시는 건데. 뭐? 내가 빠락빠락 대들었다고? 나야말로 얼마나 속상한지 당신 알아?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어머님 애한테 자꾸 어른들 먹는 거 먹이신다고. 내가 몇 번이나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 또 그러시잖아. 아이, 그럼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소리쳤다며.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누가 어른한테 그렇게 해? 뭐라고? 지금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엄마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잘못했어. 내가 보기엔 당신도 잘못했다고. 어쨌든 엄마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엔 내가 엄마 마음 풀어볼게. 대신 당신 다음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정말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며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걸 무슨 큰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용서해 주는 것 마냥 말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진짜 절대 시댁엔 아이를 맡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혼자 정말 독하게 아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사건 이후 어느 날은 남편이 어쩐 일인지 혼자 시댁에 다녀오더니 한 보따리 반찬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그 반찬을 제 앞에 펼쳐놓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것 봐. 엄만 당신 애초에 다 용서했어.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속 좁게 있을 거야? 엄마가 이렇게 먼저 화해 손 내밀잖아. 봐봐. 반찬도 이렇게 잔뜩 해서 보내주시는데 당신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그만 좀 하고 마음 풀어. 어?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렇지 손주 아끼는 마음이 그러신 거라니까. 남편의 말을 듣고 반찬들을 보다 보니 진짜 이것저것 많이 챙겨 보내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시모도 저랑 사이를 풀 생각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이를 풀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모도 저와 사이를 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혼자선 집에 오지 않으니 아들을 보려면 며느리와 사이를 풀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상하게 결혼하고서 저랑 아이 데리고만 시댁에 가지 혼자선 어떻게 한 번을 안 갔습니다. 시모와 저와 다투고선 제가 안 가니까 남편도 한 번 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와 사이를 풀어야 되겠다 싶어 그랬던 거였죠. 그땐 저도 거기까진 생각을 못하고 그저 시모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그 뒤론 그래도 나름 시모나 저나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와의 관계는 풀었지만 여전히 남편은 아이를 봐주지도 않고 놀고 먹고 쉬기만 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자긴 돈을 벌어온다며 유세 부리는 꼴을 보고 있으니 도저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그래서 아이가 5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다 그만둘 때도 회사에서 많이 만류를 했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 다들 너무 축하해 주시고 일거리도 종종 주셨습니다. 그렇게 차츰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덧 고정적으로 200 정도는 거뜬하게 벌게 되더라고요. 제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되고 나니 남편도 더 이상은 돈 번다는 유세를 부리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편은 아이 육아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혼자서도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전 아이와 여기저기 쉬는 날마다 놀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같이 가주질 않았죠. 그게 전 또 아이한테는 안 좋게 보여 하루는 남편에게 같이 가자며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란 자식이 하는 말이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왜? 아, 당신 혼자 가면 되지. 그리고 제발 좀 밖으로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좀 마. 애가 지금 뭘 한다고 자꾸 밖으로 나다녀? 어차피 크면 아예 기억도 안 나는 거. 괜히 돌아다니면서 돈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집에나 있어. 이제 뭐 돈 번다고 마음대로 쓰고 다니는 거야? 뭐? 당신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아무리 커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매일같이 집에만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밖에서 돈만 쓴다고 그래. 매번 놀이터 가고 숲 찾아가고 공원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돈을 써? 당신이야말로 밖에서 쓰는 술값은 아깝지도 않냐? 아니, 내가 그러는 거야. 다 사회생활 하는 거잖아. 당신도 사회생활 해봤으면서 몰라? 그렇게 술값 내고 그러면서 사회생활 잘해야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뭐? 사회생활? 그렇게 사회생활 잘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한테 뭘 받았는데? 결혼식 할 때 축의금 5만 원 이상 한 사람이 있길래 애 돌잔치 한다고 축하한다고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니면 우리 집들이 한다고 뭐 하나 사들고 온 사람 있었냐고. 그 잘난 사회생활 하면서 당신은 뭘 받아왔는데? 아, 뭐 지금 받는 거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나중에 우리 힘들 때 다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야?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은 집에서 돈이나 아꼈어. 그렇게 리더십 있고 강단이 있었던 남편은 남들한테 뭐든 다 퍼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정작 저와 아이한텐 티끌 하나도 아끼지 못해 안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과 사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마음에 폭탄 하나가 펑 하고 터졌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시모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뜻밖의 얘기를 꺼내는 거였습니다. 예, 에미야, 바쁘냐? 아니, 영환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바쁜지 통 전화가 안 되네. 아, 괜찮아요, 어머님. 오늘 아마 남편 회의 있다고 해서 전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말이야. 이번에 용돈 주는 거 조금만 더 넣어주면 안 되겠니? 아휴, 이번에 식당에서 일한 게 다음 달에나 줄 수 있다네. 여기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가 힘든가 봐. 근데 내가 이번에 낼 돈이 있어서 부족해서 그런데 영환이가 아침에 보냈던데 40만 더 보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딱 100 맞춰서 돈 낼 수 있는데. 네? 어머님 내셔야 할 돈이 얼마신데요? 100 맞추려면 40만 보내면 될까요? 그래, 40만 보내면 되지. 60만 원에서 40만 원 더하면 100 아니니. 아유, 아침이라 너도 정신이 없구나. 하여튼간 40만 딱 보내다오. 오늘까지 꼭 내야 한다는구나.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그럼 부탁한다. 그러더니 시모가 전화를 끊으시는데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양가의 용돈을 30만 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60이라니 처음 듣는 소리에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이 40만 원을 더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며 그런데 60만 원 또 무슨 얘기냐며 문자를 보내놓았죠. 그런데 남편은 그 문자를 보고서도 별다른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왔을 때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내 문자 못 봤어? 60만 원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 시댁에 60만 원 보내드리고 있었어? 60만 원 보내드렸지. 엄마한테 40만 원도 보내드렸어. 내가 오늘 바빠서 당신한테 연락을 못했네. 아무튼 그렇게 알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양가 부모님께 30만 원씩 드리기로 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웬 60만 원이야? 언제부터 그런 건데? 뭐 이번 달만 그런 거야? 60만 원? 한 1년 됐나? 뭐라고? 60만 원을 원래 그렇게 드렸다고? 아니, 왜? 전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산 세월이 3년이 넘어가는데, 그럼 그동안 저한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1년 동안 60만 원을 보냈던 거였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놀라? 맞잖아. 당신은 200 벌고 난 400 버는데 당연히 양가 용돈 달라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당신 일 안 하고 지낸 게 얼마야? 못해도 2년인데 그때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그나마 배려해 준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뭐라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떻게 양가를 그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 못해도 똑같이 해야지. 차별이라니. 이건 어디까지나 공평한 거야. 아, 너랑 나랑 벌이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줘? 그게 차별 아니야? 너 학교 가서 다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차별이랑 공평 뜻도 모르냐? 하여간 억울하면 너도 400 벌던가. 그때 처갓집 60만 원 드리면 되지. 왜 큰 소리야? 공평? 지금 나한테 공평이라고 했니? 어떻게 그게 공평이야? 너야말로 공평의 뜻을 모르니? 또 큰 소리다. 밖에 나가서 물어봐.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라고. 외벌이로 몇 년 일하다가 이제 겨우 일하면서 200번은 마누라 처가해도 30만 원 주는 남편 어디 있냐고. 아마 없을걸? 당신 나 같은 남편 만나고 다행으로 알아. 결국 전 남편의 마지막 말에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찌질하고 속 좁은 남편에겐 배려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공평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공평? 그래, 당신 말대로 공평하게 하자. 내가 애초에 잘못 생각했네. 공평하게 했어야 하는 걸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당신 말대로 해. 그지? 아, 이제야 당신 정신 차렸네. 그리고 자꾸 나한테 애 보라고 좀 하지 마. 당신이 나랑 똑같이 돈 벌면 나도 애 받지. 근데 당신 돈도 나보다 훨씬 적게 버는데 내가 애까지 보라고?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 공평하게 살자고, 공평하게. 그래, 그러자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이 집 알지? 우리 집에서 해주신 거. 이 집도 그럼 공평하게 했어야 맞는 거 아니야? 이 집 4억이니까 그럼 공평하게 니네 집에서 2억 가지고 와. 뭐? 2억?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그냥 장인어른께서 우리 잘 살라고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잘 살라고 주신 건데 당신이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딱 공평하게 하자고 하니까 나도 더 이상 당신 배려할 생각이 없어졌네.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 이 집 내년에 내 명의로 아빠가 돌려주신다고 했지? 그 전에 당신 당장 2억 가지고 와. 그래야 공평하게 반반으로 명의 올리지. 안 그래? 그거 아니면 나 그냥 명의 안 받으려고. 그러자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갑자기 절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집 우리 집이잖아. 명의만 장인어른 명의고 이거 우리 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도움 받아서 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나가야 할 대출금에 원금에 그거 아꼈던 건 당신 생각도 안 나나 봐? 60? 우리 대출 받아서 신혼집 마련했으면 60이 뭐야. 그것보다 매달 나가는 거 더 많았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부터 계산하자고. 그러고 보니까 2억으로는 부족하겠네. 지금까지 우리가 내야 할 이자랑 원금도 싸그리 계산해서 당신이 가지고 와야 공평하겠네. 여보, 왜 그래? 알았어. 내가 우리 집에 60 주는 거 다음 달부터는 안 그럴게. 어? 알았지? 그럼 되지? 그럼 되는 거잖아. 아니,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애초에 우리 부부는 공평하지가 않았어. 애는 뭐 나 혼자 만드나? 당신 자식이기도 한데 기저귀 한번 안 갈아준 당신을 내가 아빠 자리 공평하게 주는 게 지금 생각해보니 웃긴 것 같네. 그렇게 꽁으로 아빠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랑은 이제 나도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이제야 내가 정신이 드네. 남한텐 좋은 사람이 집에선 엉망이라더니 당신이 딱 그 짝이야. 나 그런 남자하고는 평생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이혼해. 뭐?
이혼? 여보,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이혼을 해? 꼴랑 용돈 가지고 이혼하자는 게 어딨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전 끝까지 뻔뻔하고 기가 막힌 남편을 보면서 지금껏 참아왔던 얘기를 퍼부었습니다. 야, 결혼하고서 너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니네 집엔 허구나 우리 데리고 가면서 우리 집에 간 적은 있고? 명절에도 니네 집에 먼저 가서 음식까지 싹을 해야 되면서 우리 집에 가서 네가 설거지라도 한번 해봤냐? 그리고 용돈? 용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 집에서 30만 원 주는 거 안 받겠다고 하니까 너 우리 집에 안 보냈더라? 그런데 너네 집에 60만 원이나 쳐줘?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그래, 생활비. 너 내가 200만 원 번다고 그걸로 생활비하고 네 돈은 저축한다며? 그 돈 어쨌어? 그 돈 진짜 저축했어? 아, 그게 있잖아, 여보. 내가 다 따로 모아두고 있는데. 헛소리 그만해. 너 그 돈 가지고 니네 식구들 돈 주고 남은 걸로 술값하고 투자하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 네 통장 조회하면서 진짜 재밌는 거 많더라고. 나랑 앤 뒷전으로 두고 네 돈으로 펑펑 쓰면서 다니니까 재밌디? 내가 그런 너랑 왜 살아? 이 집도 네 집 아니니까 당장 나가. 이혼 소장 보낼 거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결국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모의 말을 듣고서 전 집에서 남편의 계좌를 조회해봤어요. 가계부를 쓰다 보니 컴퓨터에 공용 인증서가 다 있긴 했지만 솔직히 그동안은 저한테 그렇게 깐깐하게 가계부를 체크하고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을 해서 굳이 볼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좌를 살펴보고선 진짜 기가 차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전 그동안 남편 카드값을 생활비에서 제가 내고 있었는데 그 카드값보다 더 많이 자기 돈에서 펑펑 쓰고 있었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댁 식구한텐 어찌나 돈을 야금야금 보내는지 내역을 보고 진짜 기가 차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저한테 큰 소리를 쳤던 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던 거고요. 결국 그 내역들을 토대로 전 이혼 소송을 했고 다행히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조정으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아이 양육권은 당연히 저한테 오게 되었고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남편이 그래도 이혼하고 나선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면서 양육비는 꼭 주겠노라며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고서 얼마 뒤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400을 번다며 자랑하던 그 남편은 직장을 잃고 말았거든요. 전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비가 하도 들어오지 않아 몇 달 만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애걸복걸 저한테 사정 얘기하는 게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뭐야, 왜 양육비 안 보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양육비는 안 밀린다고 하더니만 벌써 몇 달째 안 보낸 거 알고 있긴 한 거야? 당장 밀린 거 다 보내. 아, 여보, 그게 우리 회사가 문을 닫아서 내가 다시 취업하려고 알아보곤 있는데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 여기저기 알아보곤 있는데 연락도 없고 지금 당장 줄 돈도 없어. 시간? 일자리가 없긴 왜 없어. 뭐라도 시작해서 보내던지 해. 지금 시작하면 다음 달 월급은 받겠네. 그럼 다음 달까지 시간 주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아무 일이나 막 시작할 수 없잖아. 내 경력이랑 능력에 맞춰서 일을 시작해야지. 안 그래? 전에 400 벌던 내가 어떻게 200 버는 곳에서 일을 해. 그래도 전처럼은 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양육비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와, 당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야,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정신 차려. 막노동이라도 나가서 돈 벌어서 양육비 보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말고 양육비 안 보내면 나 소송이라도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소장 받고 싶으면 그딴 식으로 하든지. 여보, 여보. 정말 웃기게도 그동안 직장을 구하면서
이것저것 재가면서 알아봤다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잘난 줄만 알고서 사람 무시하더니 결국 거의 몇 개월을 취업도 못하던 전 남편은 제 말을 듣고서야 현장직에 출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재결합을 시도하는데 너무 기가 차 어이가 없더라고요. 요즘도 몇 번씩 자기 열심히 일한다면서 작업화랑 작업복 같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는데 그저 너무 황당할 뿐입니다. 애초에 본인이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도 충실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다 본인이 자초한 일임을 제발 알길 바랄 뿐입니다. 이혼을 하고서 전 그대로 그 집에서 아이와 잘 생활하고 있어요. 재산 분할할 때도 애초에 그 집이 저희 아빠가 해준 집이라는 게 내역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분할 대상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그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많이 속상해 하시지만 제가 꿋꿋하게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종종 제 여동생도 와서 아이도 봐주고 같이 수다도 떨면서 저한테 힘도 주곤 합니다. 전 시댁에선 끝까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전 다시 재결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엄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빠 몫까지 제가 열심히 아이에게 사랑을 주려고 해요. 제 사연처럼 주변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가정에 소홀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 이게 그저 저희 아버지 세대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세대가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돈 번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가족은 그저 핏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이런저런 추억도 많이 만들고 시간도 보내면서 그렇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만 보더라도 아빠와의 추억이 아무것도 없으니 아예 찾질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아무리 소소한 추억이라도 늘 소중히 생각하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돈을 버니까 가족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발 생각을 바꿔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ATM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바쁘고 힘들게 일하더라도 가족을 위해서는 노력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가족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고 같이 웃으며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 비록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저도 온전한 가족을 유지하고 싶었답니다. 만약 전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지 않고 저희를 아끼고 사랑했다면 전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누구보다 후회하는 전 남편을 볼 때면 진작에 그럴 것이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 남편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